자, 그 한국 희곡론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희곡론 2018년, 2019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희곡론을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한국 희곡론의 2018년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 희곡론, 이런 교재. 예, 기출문제 한국 희곡론이에요. 한국 희곡론 2018년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거기 이제 그 36번 문제 나왔죠? 2018년 겁니다. 희곡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특정한 연극적 관습 맞죠? 이 연극적 관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불났다 하면 실제로 불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의 그런 그 관계도 맞는 거고요. 무대 공연 염두에 두는 것도 맞죠? 문학 장르 중 가장 자유로운 형식으로 창작된다. 여기 3번이 아니죠. 희곡의 뭐 일반적인 특징 자체가 뭐 문학 장르 중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창작된 건 오히려 이제 스피드라든가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 37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관객이 의도적으로 연극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 관객이 참여하지 여기 문제 답이 나왔잖아요. 관객이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연극이나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뭐겠어요? 불참여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관객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걸 이제 불참여 관습. 여기 문제의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 무형의 극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뭡니까? 장터는 그냥 일반적인 장소잖아요. 2번은. 그 다음에 그 절마당 이것도 마당이니까 일반적인 장소죠. 그다음에 한경극 무대도 그냥 일반적인 장소죠. 그 최초의 그런 그 극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것은 그 뭡니까? 그 무형이 아니 이건 유형의 극장이죠. 1번 유형의 극장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무형의 극장이 아니죠. 1번 유형의 극장이다. 그다음에 문학적 요소가 강조한 이게 읽기한 드라마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레제 드라마. 레제 드라마. 레제 드라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읽기 위한 그런 그 드라마를 우리가 그 레제 드라마란 말 쓰거든요. 이 드라마 중에서 읽기 위한 성격의 그 드라마 레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불참여 관습은 22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어, 37번 문제가 22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쭉 나와 있어요. 관객의 그 역할은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관객이 의도적으로 연극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연극 기호학에서는 불참여 관습이라고 한다. 불참여 관습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극장도 그 뭡니까?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그러니까 38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16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나오죠. 에, 그냥 부자는 평소에는 극장으로 쓰이지 않지만 특별히 공연 공간으로 선택된 경우를 말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무형의 극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쓰이지 않지만 그 공간으로 선택되는 무형의 극장의 이야기가 거기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레제 드라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지향 책임의 통일과 전체성을 요구하는 작품은 어떤 구조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개방 희곡하고 폐쇄 희곡 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종의 뭡니까? 여기 보면 그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희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개방이고 여러분 교재 37쪽을 펴보세요. 37쪽. 37쪽에 보면 도표에 나오잖아요. 개방이곡의 두 번째 보면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방희곡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희곡.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방희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그 확산되는 그런 그 희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1번과 2번과 4번은 다 개방 희곡과 관련돼 개방이니까 확산될 거 아닙니까? 열려 있으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그리고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프라이타크가 제시한 피라미드 구조 이거는 그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의 구조를 보면 이 피라미드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갈등과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프라이타크의 그런 그 구조 자체가 결국은 그 속에서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53페이지를 보세요. 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프라이타크는 인용문 밑에 드라마랑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해 보여줘야 된다 하고 그 밑에 18세기 이후의 근대 사회가 대립 갈등적 요소가 산적해 있다. 답은 3번이고요. 주인공이 살던 장소, 시간, 작품의 분위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도입부죠, 도입부. 이거는 55쪽을 보면 나와요.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에 도입부에 바로 밑에 나오죠. 드라마의 도입부는 주인공이 사는 장소, 시간, 당시 민족성, 생활상 뭐 이렇게 나온다. 반동인물로 부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극적 세계에서 주동 인물보다 위치가 낮고 활동 정도가 적다라고 그랬는데 인물이 이제 반동 인물이라고 해서 뭐 활동 정도가 적거나 이렇진 않죠. 우리가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로는 78페이지에 나와요. 78페이지부터 이제 이 반동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반동 인물인데 반대편에 서 있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79쪽의 첫째 줄에 보세요. 반동인물은 대사의 양이나 무대에 머무는 시간, 활동 정도가 주동인물과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클 수도 있다 이런 말 있죠. 79쪽에 나오죠. 그래서 적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보면 대립하고 자기 속에 또 다른 자아, 또 반동이 돼요. 주동인물의 장애물로서 선명함을 더해준다. 이거 봤죠. 자, 노드로 프라이가 제시한 희곡의 대표적 인물이 아닌 게 프로메테우스. 이런 거는 아니죠. 프로메테우스는 나오지 않죠. 노드로 프라이가 뭐 에이론이나 알라돈이나 그다음에 뭐 보몰로토스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꽁피당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 통매적 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어,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답은 프로메테우스고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꽁피당트죠. 꽁피당트. 꽁피당트가 컨피던트라는 거 자체가 확신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확신한다. 그래서 81쪽을 펴보시면 나와요. 81쪽을 그 펴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나오죠. 포일 중에는 주로 주요 인물과 문제를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 있다. 나오죠. 꽁피당트. 그래서 그 친밀한 동료라는 뜻이다. 이런 말 나오네요. 그 다음에 16세기 이탈리아의 민속적인 즉흥이고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의 특징은 당연히 유형성이죠. 유형성. 유형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중요한 형태를 가리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유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술극을 가리키는데 이 기술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유형, 타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이제 그 유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69페이지를 펴보세요. 69페이지를 펴면 거기 넷째 줄에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미리 정해진 스토리나 간단한 플롯 안에서 희곡을 공연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착용한 가면 의상이 유형적 성격 거기란 말이죠. 네모 쳐놓으세요. 그 답은 69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자와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유형적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게 의미 없는 말을 짓거리는 인형 같은 한요. 이거는 유형적 인물이 아니죠. 뭐 인색한 노인, 건달, 뭐 희생한 어머니 되겠죠.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고. 연극 대사는 당연히 경제성이죠. 연극의 대사는 짧은 말 속에 정말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성. 그다음에 베린저가 제시한 연극의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말, 훈장, 음향 이런 거 되지만 팸플릿은 일종의 소책자잖아요. 소책자. 그러니까 이거는 팸플릿이 뭐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연극의 언어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이건 뭐 책을 안 봐도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팸플릿이고 부텍스트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쭉 보시면 2번에 고대 로만 링가로 되는 관객들의 의미를 산출해내는 유일한 부문으로 봤다. 이렇게 나왔죠. 유일한 부문으로 봤다. 또 1번은 고대 그리스 비극작품의 대사 속에 녹아 있었다. 그다음에 연출가나 배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작가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죠. 여기서는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2번이죠. 관객들이 의미를 산출해내는 게 꼭 그 부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인 텍스트가 있고 이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메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 텍스트라는 것은 그 132쪽을 펴보세요. 132쪽을 책을 펴보시면 셋째 줄에 등장인물이 직접 한 말의 뜻과 다르게 그 말의 이면에 담긴 무언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브 텍스트라고 한다. 즉 인물이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 것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속뜻을 서브 텍스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브 텍스트만이 뭐 그 의미를 산출해내는 게 아니겠죠. 메인 텍스트가 있겠죠. 2번이고. 희곡의 대화가 지닌 특성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3번에 일반 대화보다 정보적인 강도가 강한 편이에요. 당연히 희곡은 약하다는 게 틀렸죠. 나머지는 맞는 거고. 발언권의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뭐 통사적 논리 정연성. 이게 이제 희곡의 그런 언어에서의 대화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희곡의 그런 그 언어의 그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그 7번 독백과 방백, 침묵 거기서 다섯 줄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희곡의 대화는 일반 대화와 달리 발언권의 문제가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먼저 말할지, 누가 더 오래 말할지 등의 문제는 극작가 고유의 권한이므로 등장인물 사이에서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연극에서 그 틀의 안팎을 구분한 장치가 아니고 음향이겠죠. 음향이 어떤 틀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무대, 조명 이런 거 막 같은 거 되겠죠. 극적 세계에서 부적절한 것은 그런데 마치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 것처럼 표현한다. 항상 완벽하게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극적 세계가 완벽하게 논리 적용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이거는 147쪽을 펴보세요. 14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독서와 공연의 과정을 통해 독자와 관객에게 제공되는 극작품의 세계는 구조화된 세계, 본래로부터 존재해온 완결된 세상. 이러한 극적 세계는 외부적 해설이 아니라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과 그들이 펼쳐내는 행동 및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극적 세계는 완벽하거나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나오죠. 자, 54번 영국에 쓰이는 제휴법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이죠. 빗장 낀 창문으로 감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방을 나타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방이 이렇게 이제 재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빗장 있는 창문 이런 창문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감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휴라는 건 뭐냐면 제휴라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한 두 그루 갖다 놓고 숲이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ehind bars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새창살 뒤에 있다는 거거든요. 새창살. 이게 이제 새창살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니까 he is behind bars 이러면 감옥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보세요. 거기 그 이영년 안에 이거 볼 것도 없잖아. 이영년이니까 김우진의 작품이네. 김우진. 김우진. 이 작품 특징은 당연히 1번이죠. 하층 사회의 밑바닥을 그린 사회 문제극이죠. 이영년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김우진의 그 작품에 여러분 교재 어디 있습니까? 김우진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영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영녀.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270페이지에 보면 이영녀. 그래서 이제 일종의 희곡판 감자다. 김동인의 감자와 같은 그런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 극작가가 한국 희곡에 미친 영향은 당연히 김우진이잖아. 최초의 서구 근대극을 제대로 연극하고 근대극을 썼다. 왜? 한국 연극의 아버지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김우진은. 한국 희곡의 아버지다. 라고 이까지 평가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다음에 여기 송영의 희곡 작품 중 자유연애와 결혼 문제. 송영이라는 작가가 있죠. 이 송영의 작가 중에 그 작품이 뭐가 있어요?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황금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황금산. 여러분 교재로는 뭡니까?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뭐 이쪽을 보세요. 305페이지에서 306쪽을 보면 그런 그 송영의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306쪽에도 보면 뭐 성격 희곡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다음 단락이죠.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하자 유명한 금융업자의 외아들인 황금산이 바보천지인 줄 알면서도 셋째 사이로 맞아들이려고 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이제 일종의 결혼 문제, 자유연애 문제고요. 송영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당연히 카프 작가에서 그 상업 극 작가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송영이 카프예요.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모임 그런 작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업성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풍자 뭐 이런 거 카푸에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그런 이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어져요, 점점. 그 307쪽을 펴보시면 307쪽을 펴보시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송영이 동양극장을 위한 통속적 희곡을 발표했다고 해서 예전의 정치 색채를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런 통속적인 희곡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상업극자죠. 극작가가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영화예술론 이렇게 나오는 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오영진이죠. 오영진. 이 오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일종의 국문학을 전공을 한 거죠. 이 오영진이라는 분은. 그래서 영화 예술론 같은 것도 이제 그 발표도 하고요. 상당히 뛰어난 영화적인 어떤 재능 이런 것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한 375쪽 정도를 보시면 375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첫째 줄에 학자가 되려고 조선문학, 국문학이죠. 전공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술가가 되려고 영화 공부를 한 건 아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오영진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오영진 작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진사태 경사로 유명합니다. 자, 일제 말기 유치진이 더 대표를 맡아 국민연극의 실천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현대극장이죠. 유치진하면 유치원의 형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제 그런 극장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유치진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그 국민 연극론의 앞장을 씁니다. 이 현대 극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앞장을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옥고도 많이 치르기도 했고 그랬는데 현대 극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했고요. 김우진 난파가 지닌 표현주의 특성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이 난파는 김우진의 첫 번째 작품인데 여러분 교재 앞쪽으로 넘어가면 김우진의 정오도 있고요. 이영녀가 있고 좀 넘겨보시면 어디가 있냐면 278쪽이에요. 278쪽. 이제 난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면에 이제 그 종잡을 수 없는 비약도 있고, 그다음에 단편적인 어구의 나열, 비문법적 표현, 관념이 의인화된 인물, 근데 작가의 복잡한 가정사를 반영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 뭡니까? 이런 그 복잡한 그 가정사를 반영한 것은 산돼지예요, 산돼지. 거기 3번은 오히려 산돼지라는 작품이 이제 그런 이 김우진의
그런 복잡한 가정사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뭡니까 그 287쪽에 원봉 바로 밑에 나왔죠. 햄릿과 같은 고민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주인공이 이제 중병으로 쓰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다음에 유치진의 손은 극적 긴장감을 뭐 이렇게 놨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오케이시의 작품이다. 이 오케이시 유치진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뭡니까 그 공부를 하잖아요. 영문학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치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가 아일랜드의 문학에 많이 심취하게 돼요. 아일랜드 문학. 그래서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쇼온 오케이스예요.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 318페이지 펴보세요.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유치지는 192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여기서 한 7줄 좀 내려오면 나오죠. 아일랜드 문학에 심취했고 사숙한 션 오케이시를 졸업 논문으로 다뤘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실존 인물 김병현의 풍자문학. 이 풍자문학 하면 누구냐면 송영이에요. 송영. 이 송영이라는 사람이 풍자의 또 대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답은 송영이 답입니다. 이 송영이 이제 이런 풍자문학을 하면서 그런 역사 소설 이런 역사와 관련된 인물의 형상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송영이라는 분이 그 방랑시인 김삿갓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309페이지에 나와요. 309페이지. 30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30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방랑시인 김삿갓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유치진의 작품이죠. 비극적인 신라 패망사를 다룬 거. 뭐 여기 보면 당연히 개골산이죠. 개골산. 신라 패망사를 다룬 것이 이 개골산이 뭡니까 이게 일종의 금강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 바로 이 개골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골산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개골산이 어디 있냐면 338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유치진 역사의 소재의 낭만극으로 치우치면서 현실 타협적인 경향을 보인 작품이 개골산인데 쭉 내려가 보면 뭐 공연이 되었고 역사의 소재를 빌렸고 나오죠. 마지막 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신라 패망사 이런 말 나오죠. 신라 패망사를 빗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함세적 작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 뭐 동승, 산어구리, 감자, 쭉제비 이런 것들은 다그 함세덕의 그런 그 작가, 이 함세덕 작가도 메인 작가는 아니죠. 함세덕 작가는 아닌데 그 347쪽부터 이쪽 나오죠. 유치진도 만나고 거기 그 348쪽에 보면 산어구리라고 두 번째 단락에 한 다섯째 줄에도 나오고요. 산어구리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나머지 작품들은 다 읽어보면 이제 그 함세덕의 작가의 작품이고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호신술은 아니죠. 호신술은 함세덕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발리섬을 무대로 해서 이렇게 함세적 작품 추장이사대라 그러니까 이 발리섬을 무대로 하는 그런 또 아주 작품들도 이 함세적 작가가 쓰기도 합니다. 362쪽을 펴보세요. 362쪽.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발리 섬이잖아요. 발리 섬에 뭐 섬이니까 섬에 원주민이 있겠죠. 원주민 추장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오영진의 희곡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감상적 로맨티시즘. 이거는 바로 누구냐면 함세덕이라고 쓰세요. 이건 함세덕의 그 작가의 작품이 바로 이 감상적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함세덕이라는 작가의 그런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센티멘탈리즘이라고도 하죠. 거기 349쪽 보세요. 349쪽 보세요. 거기 보면 349쪽에 그 2번 해가지고 리얼리즘에서 감상적 로맨티시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죽음 나오면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죠. 이 거짓 죽음이라고
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로 죽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 이것도 이제 오영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오영진의 여기 보면 379쪽을 보세요. 379쪽 여러분 교재. 379쪽에 그 아랫부분에 나오죠. 여기 이제 그 가짜의 죽음으로 영국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뭐 해가지고 뭐 사기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오영진의 나와 당신을 위하여는 어떤 작품 모티브 이게 이제 옹고집전이죠. 옹고집전. 이 오영진이라는 작가는 아주 이제 여러 그 뭡니까 내용들의 작품을 썼지만 388쪽 볼까요? 388쪽. 이 나와 당신 나오거든요. 388쪽. 그걸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당신은 고전소설 옹고집전이 소재 원천이 됐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친일 작가의 작품이 아닌 건 당연히 김우진이죠. 김우진은 우리 연극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정말 친일을 하지 않은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으로 넘어가서요. 드라마의 특성, 이건 행동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문학이죠.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4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드라마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드란 행동하다 뜻과 결과를 뜻한다. 이거 나오죠. 4번. 그다음에 기존의 극장 건물이 아닌 모든 공간을 연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연극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환경극이라고 그랬죠. 환경극. 기존 극장. 이거는 17쪽에 보면 나와요. 17쪽에. 17쪽에 그 박스에 환경극 나오니까 보시고 희곡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무대 공연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희곡에 대한 설명. 여기 지금 보면 원칙적으로 공연이 불가능한 희곡 작품은 없다. 당연하죠. 공연을 통해 배우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의 매체도 맞죠. 무대 공연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이건 아니죠. 희곡이라는 것은 뭐 무대 공연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이제 그 희곡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연극의 대본인데 그냥 무언극도 있어요. 무언극도.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니고 고대 그리스 극은 당연히 합창송가. 그 고대 그리스의 희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창송가에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 희곡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뭔가를 칭송을 하는 그런 데서부터 희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커만 집약한 희곡의 구성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희곡의 구성 기법이 뭐 여러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 그런 것 중에서 이 베커만, 그러니까 극적 구성, 장면 미학 이걸 이제 우리가 미장센이라고도 하죠. 미장센. 장면 미학을 우리가 이제 미장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연속적인 구성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내용이고 시작과 다양한 에피소드 끝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 중에서는 집약 희곡의 구성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여러분 교재로는 집약 희곡이 어디 나오냐면 38페이지를 펴보시면 38페이지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집약 희곡 학산 희곡 나올 거예요. 38쪽 38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장면 미학 미장센 나오죠? 저 별표 좀 칠하고 있었는데 장면 미학도 나오고 또 연속적 구성 네 번째 줄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극적 구성도 나오죠. 극적 구성 세 번째 줄에 극적 구성 나오죠. 근데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이거는 확산이곡이에요. 확산이곡 거기다가 써놓으시고요. 대머리 여가수는 어떤 극구조냐? 이게 바로 상황극의 구조로 돼 있죠. 46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46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 여성이 대머리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 구조라고 해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하면 이건 뭐냐면 분석극이에요. 분석. 자전거가 분석극. 이게 49페이지를 펴보세요. 49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표 2-3의 종합극과 분석극의 비교해가지고 나오는데, 분석극에 이제 나오죠. 그 바로 밑에 박스 밑에 우리 희곡 작품 가운데
차범석의 산불이 종합극에 해당한다면 오태석의 자전거는 분석극에 해당한다 나오죠. 프라이타크의 피라미드 오브 3점극 구조 이게 갈등이라고 했잖아 아까 1번. 노드로 프라이 희곡의 중심 인물은 알라존과 에이론이죠. 그러니까 알라존과 에이론. 이게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로는 그 69페이지라고 써놨어요. 69페이지에 나와요. 69페이지. 그래서 이제 알라존과 에이론 그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노드로 프라이는 이 곡을 이루는 인물 유형으로 알라존과 에이론 뭐 보물로토스 아그로이코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작가를 대신해서 그 뭡니까 중심적인 이야기를 작가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해주고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레조네르 이거는 83이라고 쓰세요. 83. 자, 83쪽에 보면 거기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마지막 단락 조역 가운데 작가를 대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 레조네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반동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1번 극적 구조에 선명함과 힘을 더해준다. 맞겠죠? 반동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47번 전통적으로 독자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유형적 인물로 보기 힘든 거 1번 이거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연극 대사는 경제성 이거 했고 연극 언어에 해당되지 않은 거 배우, 의상, 침묵 이제 관객이 뭐 언어가 될 수는 없겠죠. 이건 볼 것도 없고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독백이고 희곡의 등장인물이 하는 말 부적절한 게 분석한 것은 인물의 행동보다 우위에 있다가 아니죠. 인물의 행동이 더 중요해.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는 것 자체는 행동이거든요. 아까 행동을 의미하니까 2번이고. 그 다음에 안팎을, 이거 음양 이거 아까 했죠. 비슷한 게 많이 나오네요. 자, 극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부적절한 거, 외부적인 해설로 드러난다가 아니에요. 극적 세계. 이건 아까 극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극적 세계는 여러분 교재 그 147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잘 찾아 보세요. 147쪽에 극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제 연극 검열을 받았던 작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아리랑 당연히 신봉사, 그 다음에 거린의 꿈인데 조일제, 장안몽은 이거는 이제 일제 검열을 받은 작품이 아니죠. 약간 친일적인 것이 있었고, 자, 55번에서는 위에 대한 설명, 가번을 딱 보니까 극예술 연구에 하면 유치진이에요. 극예술 연구의 유치진 그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동순 같은 경우는 함세덕이라고 그랬고 맹진사택 경사는 오영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넘어서 이거 다번 이거 뭐야 함세덕 다번이고 나의 작가니까 김우진의 작품이 그 나의 작가가 쓴 그런 그 나 여기 보면 작품이 아닌 거 여기 산돼지도 있고 산돼지 그다음에 봄 잔디밭 위에 누워 그다음에 두더기 시인의 한면 나왔죠. 나의 당신은 이제 오영진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토막 하면 유치진이잖아요. 유치진 가번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이영련은 당연히 하층 사회의 밑바닥 사회 문제극 1번이고. 그다음에 산막으로 표현주의 이 산막으로 표현주의 이거는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그 뒤쪽에 넘어가서 어디야? 그 작가론을 보세요. 작가론에서 이제 제 앞쪽에 나오는 김우진의 이야기죠. 김우진의 그 작가를 이렇게 보면 나오죠. 산막으로 돼 있다 이게 어디 있었지? 278쪽. 27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8쪽에 보면 나와 있고 그다음 송영 해당하지 않는 것 쭉 보니까 4번이죠. 영화에 관심하면 이건 오영진이에요. 영화에 관심. 함세덕 뭐 하면 아일랜드 산허구리 3번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유치진 나오면 소예요. 소 4번. 유치진의 역사극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극연의 해체 이후에 일제 협력하면서 친일적인 역사극을 창작했다. 역사극은 친일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유치진이 친일을 했지만 역사극은 친일적이지 않죠. 자, 설명한 함세석 작품 여기 보면 감자 세 번째 줄 나왔네요. 그 감자 쪽제비 여교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영 희곡 중에서 강력한 자본의 힘을 어쩌고 나오죠. 신임 이사장이죠. 이 신임 이사장 자체가 보면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힘을 쏘잖아요. 나의 당신은 옹고집전이라고 아까 했고, 반일 의식을 드러내는 오영진의 곡으로 볼 수 없는 거 정직한 사기한 아니죠. 여기 아빠빠 모자이크 동천홍은 다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존인물 김병현 나오는 김사까시잖아요. 송영. 아까 이거 박낭신 김사까시 작가는 송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내용을 제가 좀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막 해서 마무리를